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생결합증권, 말 그대로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요거를 내 그냥 채권에 5% 이자 주는 채권에 투자했다. 그럼 1년 뒤에 1,050만 원, 일단 세금 생각하지 말고 1,05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읽으면 이자 부분만큼 950만 원과 50만 원은 나눠가지고 950만 원은 채권에 투자해요. 채권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년 뒤에 거의 1,000만 원 되겠죠. 거의 1,000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이렇게 보장하게 좀 두고 이 5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즉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고위험. 그러면 이 50만 원은 뭐 대박이 나든가 아니면 뭐 망하든가 뭐 둘 중 하나지 뭐.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되든가 빵원이 되든가. 그래서 빵원이 되더라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아니면 이제 100만 원이 되면 이제 1,100만 원 1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을 가미시켜 놓은 어떤 증권, 그걸 우리는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뭐 전체가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이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 주가 연계 금융투자 상품, 파생결합 증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런 개념을 몰라도 일단 시험에는 요 표 거의 뭐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별표 한 35개 좀 할까요? 그래서 주가 연계니까 에쿼리 링크드, 그죠? 주가 연계 말 그대로 주가 연계 에쿼리 링크드. 이제 데파짓 예금 형태, S 시큐리티 증권 형태, 펀드 형태인 거죠. 펀드 형태. 이거 외우고. 예금이니까 은행에서 취급할 거고요. 증권이니까 증권사에서 취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본시장법 용어로 바꾸면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가 취급하겠죠. 판매는. 그죠? 그리고 ELF 펀드는 이제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LS는 취급이 투자 매매업자.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ELF는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용어로 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수익 상환, ELD는 사전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뭐 콜옵션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00만 원이 되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10% 이렇게 사전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ELS도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수익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ELF는 펀드잖아요. 주로 ELS에 투자하신다고 보면 돼요. ELF는 주로 ELS에 투자하니까 투자하고 있는 ELS들이 몇 개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실적 배당이다. 실적 배당. 이제 펀드니까 실적 배당. 자, 그리고 이제 상환 보자 여부. ELD는 원금 보장의 형태로 만듭니다. 원금 보장.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 대신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겠죠. 근데 ELS는 원금 보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원금 비보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ELS의 경우 원금 비보장의 형태로만 만들어진다. 틀린 표현이란 말입니다. 원금 보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ELF는 실적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원금 보장이란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냥 원본 보존 추구형, 좀 안전한 애들은 추구해 볼게. 아니면 이제 비보존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에 얘는 다행히 예금자 보호라는 게 되네요. ELD는. 그래서 은행이니까 예금자 보호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죠.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되고. 중도해지, ELD 가능. 원금 손실은 가능하겠죠. 중간에 해지하니까. ELS, 중도 상환 가능. 원금 손실도 가능하겠죠. 요 중도 환매 가능. 다 가능이다. 그죠? 다 가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 비교하는 이제 그 시험 문장에서 주가 연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 일단 문장으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이건 뭐 몰라도 맞출 수 있게 그냥 단순 암기하면 그죠. 근데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파 예금이고 증권이고 펀드 형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뭐 한 방에 갈 수 있지. 투자 형태나 지급 기관은 그죠. 그 다음에 좀 몇 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조심하면 되고 그죠. 아니면 실적 배당이라는 거 이런 것들 예금자 보호는 얘만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ELS의 특히 그 중에서 ELS의 주요 수익 구조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익 구조가 뭐니라고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말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말을 내가 그림을 떠올리면 그 말을 딱 대입시켜 보면 그 그림이 그려지면 딱 그거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 넉아웃 형태입니다. 넉아웃이란 건 어떤 배리어를 건드렸을 때, 도달했을 때 배리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지급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여기 S를 기초자산 가격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수익이고.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입 시점보다 140% 상승했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여기에 도달하면은 요만큼 수익을 주고 이제 사라진다. 이런 식인 거죠. 더 올라가는 건 없는 거지.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넉아웃 형태입니다. 이렇게 배리어, 이런 걸 배리어라고 하거든요. 배리어가 설정되어 있고 건드렸을 때 수익을 지급하고 수익이 확정되고 이제 해지되는 형태, 수익을 주고. 그다음에 불 스프레드형은 수익 구조가 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일정 구간에서는 기초자산이 오르는 만큼 수익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고정된 수익인 거죠. 그죠? 손실도 고정된 손실. 그러니까 불 스프레드 형태는 이익과 손실이 일정하죠. 그죠?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일정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도 상승하는데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수익이 고정되는 불 스프레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형태는 수익이 없던가 수익이 있던가.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나 오른지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일정 가격, 이 알파라는 가격 이상이냐 미만이냐만 중요한 거야. 일정 가격 이상이면 확정된 일정 수익, 미만이면 수익이 없고 이런 형태가 디지털 형태. 우리가 디지털이 0 또는 1,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 형태라고 한다. 이제 리버스 컨버터블 형태는 한 단어만 하면 마치 풋옵션 매도와 수익 구조가 유사하다. 풋옵션 매도, 우리 풋옵션 팔 권리 매도와 수익 구조가 유사해서 그려보면 어떤 형태냐 하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높은 수익인데 이제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은 수익이 떨어지다가 좀 많이 떨어지면은 손실도 날 수 있는 형태. 원금 손실도 날 수 있는 형태. 이게 이제 리버스 컨버터블 형태라고 한다라는 거죠. 수익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조기 상환 형태는 만약에 계약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조기 상환을 확인하는 주기가 6개월이다라고 하면 6개월마다, 그러니까 총 6번이 되겠죠. 3년이니까. 6개월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어떤 요건에 만족하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합하면은 그 약속한 수익을 주고 끝나는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1년째 확인해 보고 또 만족하는지 보고 아니면 또 1년 반, 2년 그래갖고 3년까지 조기 상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조기 상환 형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요런 수익 구조가 있다. ELS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LS를 뒤로 하고 ELW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ELW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ELW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옵션과 수익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옵션은 파생 상품이고 ELW는 증권이다라는 거죠. 파생결합 증권.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옵션의 매수 그러니까 이제 ELW는 옵션의 매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LW는 내 입장에서는 이제 콜 ELW를 사고 풋 ELW를 사고 내가 산 거를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매도자 입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모르시는 아니까 좀 어려우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ELW 워런트라는 말이 에쿼리 링크드 워런트, 주가 연계 워런트,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런트가 옛날에 신주인수권이었는데 어쨌든 ELW 하면 이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마치 옵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자 제가 이거는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한번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한 두세 번 들어야 되면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들어서 안다라는 건 사실 어부성설이고 채널백처럼 보이죠? 채널백 캡처해놨으니까 채널백. 제가 원래 이제
뭐 이제 여자친구가 없다가 원래 여자친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죠? 신과 같잖아요, 그죠? 존재는 믿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기적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100일 날 여자친구한테 채널백을 좀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300만 원밖에 없어. 그 가니까 채널백이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월급이 나와서 300만 원이 모이는데 지금은 200만 원 있는데 채널백 사러 가니까 채널백 이제 300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사장님 내가 다음 달에 요 채널백 살 건데 지금 300이네. 그럼 다음 달에도 나는 300만 원 좀 사고 싶다. 300만 원 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약금처럼 10,000원을 줄 테니까 사장님 나는 1개월 뒤에 이 채널백을 300만 원에 사게 해줘라. 그러니까 살 권리를 달라. 사장님이 뭐 또라이가 다 해도 이랬지만 알겠다 라고 해서 콜을 뗐어. 자, 이게 바로 이제 ELW, 이게 옵션인 거죠. 옵션입니다. ELW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10,000원을 우리는 그 옵션의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 권리잖아요. 이게 채널백이 이제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기초 자산은 살 권리니까 콜 옵션 또는 이제 이게 ELW면 콜 ELW가 되는 거죠. 그럼 차이는 뭐냐? ELW는 주가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주가나 개별 기업의 주가나 주가 지수가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옵션은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한 달이 지났어. 자, 한 달이 지나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채널백이 310만 원이 돼 있든가, 똑같이 300이든가, 290으로 떨어지든가. 이 셋 중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났을 때 3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자, 이제 300만 원 드릴게요. 나는 300만 원에 살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300에 310만 원짜리를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즉, 채널백의 가격이 행사 가격 K보다 크면, 지금 310만 원이니까 행사 가격 300만 원 더 크잖아요. 이때는 권리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권리 행사를. 그럼 나는 이제 10만 원 이득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익은 내가 10,000원 주고 그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9만 원의 이익, 그죠? 9만 원의 이익, 실제 이익은. 300만 원일 때, 같을 때는 권리 행사 안 한다, 그죠? 뭐, 권리 행사 하나 안 하나 그냥 300에 사는 거니까. 마찬가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작을 때도 권리 행사 안 해. 왜? 나는 그냥 290에 사면 되니까. 그럼 10,000원 날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0원 날린다. 그러니까 내 원금만 딱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 요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콜 ELW는 파생결합 증권인 겁니다. 증권. 근데 내가 만약에 옵션이었으면 콜옵션 매도자 입장이라면 그죠? 이제 원본 초과 손실까지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옵션은 됐고 어쨌든 ELW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 권리 개념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콜 ELW는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가보다 클 때 그걸 이제 내가격 상태라고 하고 그때 권리 행사를 합니다. 반대로 팔 권리는 보시면 이제 내가 근데 여자친구랑 잘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어지게 돼서 여자친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때 줬던 채널백은 비싼 거니까 돌려주라. 이제 여자친구가 이 또라이라면서 한 달 뒤에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니까 역시 지금 300만 원이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또 10,000원 드릴 테니까 한 달 뒤에 300만 원에 팔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팔 권리를 주세요 하는 거죠. 이제 팔 권리를 300만 원에 팔 권리.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 또라이 또 왔네라면서 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풋옵션인 거예요. 팔 권리. 그럼 나는 한 달 뒤에 왔을 때 어떤 가격이라도 나는 300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0만 원이 됐다면 그죠? 그래서 나는 3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300만 원에 팔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 3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권리 행사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310만 원에 팔고 말죠. 권리 행사 안 해. 그죠? 권리 행사 안 해. 다시. 300에 나는 팔 권리가 있는데 310만 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그럼 310만 원에 팔고 말지. 권리 행사 안 하고. 10,000원 날리는 거죠. 그죠? 권리 행사 안 해. 같을 때도 안 해. 이때 하죠. 이때. 290이야. 그럼 나는 권리 행사에서 300에 파는 거죠. 10만 원 비싸게 팔 수 있죠. 역시 9만 원 이익인 거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풋 ELW는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보다 클 때 권리 행사를 한다라는 거죠. 나머지 때 권리 행사 안 해. 그렇죠? 같을 때나. 이게 등가격이라고 하죠.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이때 권리행사 안 하고 여기는 이때 권리행사 안 하고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개념 설명이니까 여기서 뭐 개념이 얘니까 이건 시험에 뭐가 나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그냥 상품 개념만 좀 알면 되고, 그죠? 그래서 개념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ELW의 가격 구성. 아까 그 10,000원 말입니다. 10,000원. 그 ELW의 가격은 행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행사 가치와 시간 가치야. 행사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ELW의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기초 자산의 가격에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차액. 그게 행사 가치예요. 그래서 콜 ELW는 S에서 K를 빼고 풋 ELW는 K에서 S를 빼는 거죠. 310만 원에서 300을 빼면 지금 현재 그 행사 가치는 10만 원인 거죠. 그죠? 반대로 300에서 290을 빼면 행사 가치 10 되는 거예요. 이게 행사 가치예요. 내가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근데 이게 다냐? 그게 아니죠. 뭐냐면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만기가 남았어. 그러면 이 310만 원은 320이 될 수 있고 33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익이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더 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가치. 그게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가치가 한 10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20에 팔린다. 그러면 콜 ELW의 가격은 20인 거예요. 이렇게. 콜 ELW 가격은 행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행사 가치는 내 가격에서만 있고 등가격과 외가격에서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치가 마이너스는 없어요. 왜?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 마이너스는 없어. 근데 등가격과 외가격에서는 0이고. 그러면 이 지금 콜 ELW나 풋 ELW가 그러니까 외가격이나 등가격일 때 그 가치는 전부 다 시간 가치인 거죠. 행사 가치는 없으니까. 그죠? 다 시간 가치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런 합이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상품 투자금융 자문인력 시험을 공부하시면 아주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만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대충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콜 ELW나 풋 ELW나 가격 결정 요인입니다. 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콜 ELW 경우에는 자, 일단 하나 적어드릴까요? 콜 ELW는 그죠? S-K가 행사 가치야. 더하기 시간 가치예요. 그다음에 풋 ELW는 K-S가 행사 가치고 시간 가치예요. 자, 그러면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콜 ELW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풋 ELW의 가격은 떨어지고. 행사 가격이 상승하면 콜 ELW의 가격은 떨어지고 풋 ELW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나올수록 시간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둘 다 콜이건 풋이건 둘 다. 그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콜이건 풋이건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콜이건 풋이건 어쨌든 이거는 둘 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 비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콜 ELW, 그러니까 그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미미한데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콜 ELW 가격은 오르고 풋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해주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패턴이 같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ELW, 콜, 풋으로 나눠가지고 가격 결정 요인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손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ELW는 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 가격 아까 300인 거죠. 그죠? 300이라고 했을 때 채널백의 가격이 300보다 높아지면은 아까 이제 310만 원일 때 나는 얼마? 이제 실제로 이제 9만 원의 이익. 왜?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죠? 실제는 9만 원의 이익. 그래서 여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301만 원이 되는 거죠. 나는 그걸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 권리를. 그죠? 301만 원보다는 더 비싸져야 채널백이 나는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등가격이나 외가격에서는 마이너스 1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그죠? 권리 행사 안 하니까. 내 손실은 10,000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콜 ELW의 수익 구조입니다. 오른손을 드는 이런 형태. 그죠? 오른손을 드는 형태. 콜은. 풋은 이제 레프트. 같은 피어. 레프트.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 뭐 300에서 290이 되었을 때
역시 9만 원의 이익. 아니면은 위에서는 역시 만 원의 손실. 그죠? 여기 위에서는 오히려. 예, 풋옵션은 왼손, 레프트, 드는 형태의 수익 구조. 그래서 이게 이제 콜옵션 매수의 수익 구조고 풋옵션 매수의 수익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ELW는 이렇게만 수익 구조가 있죠. 아니면 내가 사고 있는 콜을 이제 팔면 그냥 그만이고, 그죠? 팔면. 그래서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스켓 워런트, 말 그대로 바스켓, 여러 종목들로 구성된 워런트라는 거죠. 구성된 목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산업 내 주식들로 구성된 워런트를 우리는 바스켓 워런트라고 하고, 지수 워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수가 기초자산인 거예요. 지수가. 여기 이제 여러 종목들이 기초자산. 이거는 지수가 기초자산. 뭐 주가지수나 이런 거, 코스피 200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그조틱 워런트는 다양한 옵션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 이그조틱은 그 중에서 베리어 워런트가 있고 코리도르 워런트가 있더라. 그래서 베리어 워런트는 그 베리어를 도달했을 때 그 수익을 상환하고 역시 끝나는 그런 워런트가 이제 베리어 워런트고, 코리도르는 베리어의 어떤 응용 형태, 더 발전된 형태인데 어떤 일정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사이에 기초자산 가격이 있을 때 수익 지급이 되는, 기초자산이 어떤 구간 사이에 있을 때 수익이 지급되는 그러한 워런트를 코리도르 워런트라고 한다. 그리고 인스톨먼트 워런트는 할부 형태의 상품이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베리어는 베리어 도달했을 때, 코리도르는 일정 구간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결제는 현금 결제 방식입니다. 현금 결제 방식. 다 현금이죠, 우리 거래할 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ELW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주로 그냥 개념 정도 물어보는 정도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뭐 어렵게 낼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고거 시험은 아니잖아요. 뭐 파생상품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ELW는 증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파생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개념 알아두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상품으로 이제 랩 어카운트입니다. 이제 랩, 우리 주방에서 쓰는 그 랩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거 감싸다는 뜻이죠. 랩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일임 상품, 투자 일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집합해서 운용하는 거라면 랩 어카운트는 그 개인의 돈을 운용해주는, 맞아, 일임 계좌와 같은 그 이제 랩 어카운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 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고객의 기호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별 자산종합 관리 계좌다라는 거죠. 개인별 자산종합 관리 계좌. 그래서 이건 특징이 자산 잔고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자산 잔고에. 예, 뭐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갖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잔고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고객을 투자 자문사에 매칭시켜주는 자문형 랩이 있고요. 자문형 랩. 다음에 아니면 펀드로 본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형 랩이 있고요.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영까지 모두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일명 랩이 있더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요것도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고. 랩 어카운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 종류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 이런 것들 개념들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시험에 내려고 하면 내기 좋죠. 그래서 각 입장별 장단점입니다. 자,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입니다. 자산의 잔고에 근거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회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장이 좋던 안 좋던 자산 잔고에 근거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 그러니까 이익 상충도 적죠, 고객과. 잔고에 근거해서 받으니까.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긴밀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상담사, 판매하는 애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랩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아이의 독립성은 약화된다. 근데 단점, 이런 체제 구축, 랩 어카운트 상품 판매라는 이런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수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장이 정말 좋을 때는, 매매가 엄청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 회전율 기반으로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는 적어요. 왜? 자산 잔고 근거니까. 그런 단점. 자,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은 사실은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런갑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직원 입장에서는 이익 상충 가능성은 역시 없다. 고객과. 그죠? 그 상품 그대로 랩 특징 이거대로 설명하고 그냥 팔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단점은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죠?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거래 기준 시보다 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브로커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이 있겠다.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전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매매가 많아도 단일 수수료. 아까 그 잔고 기반이니까 단일 수수료 방식이다.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나서 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잔고 기반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나가게 되는 그런. 그다음에 일괄 수수료로 불필요한 그래서 서비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자문업자, 우리 자문영랩에서 자문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저변이 확대되고 또 고객이 다른 방식으로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수료에 관계없는 신축적 운용이 가능한 반면 운용 보수의 감소, 또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수료 이상의 운용 실적을 요구하더라. 운용하더라. 사람들은 다 잘해라 하니까 언제든지 잘해야 되니까. 자, 이런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이거는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한 두세 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시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회사 금융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먼저. 그래서 사망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거죠. 보험금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와 보험금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게 보험료고 내가 이제 타먹는 거는 보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있을 때 보험 계약자가 내는 게 보험료, 보험회사에. 이제 피보험자는 그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이제 보험금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아도 되고 다 달라도 되죠. 자, 사망보험. 그래서 보장성이다. 우리가 보장성과 저축성.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크게 많은 돈을 받으면 보장성, 그죠? 내가 낸 돈에서 이자 정도 받으면 저축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래서 종신 이야기했죠. 무조건 어쨌든 죽으면 무조건 보험금 타는 거. 물론 상속인들이 타겠지만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놓은 거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보장을 받는 거. 건강보험은 내가 뭐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 갔을 때 병비 받고 이런 거 건강보험입니다. 다음 이제 CI 보험이라고 있어요. CI 보험. 뭐 이게 비싸서 뭐 처음 나올 때는 막 획기적이다 이랬는데 시들해졌는데 비싸니까.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입니다. 크리티컬 일리스. 치명적 질병이란 거죠. 치명적 질병. 그러니까 치명적 질병 걸렸을 때 그러니까 고액암이라든가 뭐 말기암 이런 거 걸렸을 때 일단 요즘에 의학 기술이 많이 발생해서 치료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나는 만약에 종신보험이야 기존에. 그러면 죽어야 돈이 나오는데 나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치료비 먼저 선지급해 줄게 라는 게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 그러니까 CI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이거는 뭐 이제 고객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선지급하는 보험이에요. 그래도 치료하다가 죽으면 나머지 금액이 이제 상속인들한테 가는 그런 형태. 살면 이제 좋은 거죠. 이제 CI 보험입니다. 다음에 생존보험. 살아있을 때 딱 만기가 되면 돈을 받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다. 주로 저축성 보험. 저축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보험이나 연금보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사원합보험. 즉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합해진 거다. 그래서 양로보험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가끔 이제 출제되는 건 요거죠. 변액보험. 뭐요? 내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처럼 투자 상품에 투자되면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 실적 배당되는. 그래서 보험료의 일부로 일단 투자를 하고 보험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나는 옛날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금리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 이런 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변액보험. 그래서 위험 보장과 투자 수익이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펀드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게. 막 옛날에 보면 막 보험 설계사분들 막 이걸 펀드라고 팔고 이러는데 이건 보험이죠, 보험. 펀드가 아닙니다. 그냥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될 뿐이에요. 다음 이제 손해보험 상품 대표적인 게 실손. 와, 실손 우리 하나는 다 있어야죠, 그죠? 근데 병원 가서 막 치료받으면 그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 딱 여기 실손 보험이 다 해주니까, 그죠?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하나는 있어야지. 대표적인 게 손해보험 상품, 실손의료보험, 아니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다, 그죠? 그냥 가볍게 손해보험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제 보험회사 상품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정도 시험에 나오지 다른 거는 뭐 시험 나올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금보험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 자, 예금보험제도 보호 대상 및 내용입니다. 자,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자,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우체국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 그다음에 저 뭐 아니죠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이런 거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이런 애들은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기금으로, 우체국은 나라에서 그냥 그죠? 우체국은 그래서 전액 보장이고 신용협동기구는 똑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동일 금융기관별로. 그래서 뭐 신한은행 5천, 우리은행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동일 금융기관 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이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금융상품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은행에 내가 가입하는 상품들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특징적인 것들은 이거 표지역 된다고 했다 그죠? 그리고 예화예금이 된다라는 거, 예화예금 됩니다. ELD 된다고 봤죠? 발행금 된다고 앞에서 공부했다 그죠? 그다음에 종금사 CMA도 앞에서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직보험계약도 된답니다. 안 되는 거 실적배당 상품들 그죠? 일단 안 된다. 그러니까 변액보험도 안 되는 거지. 실적배당 그죠? 그리고 CDRP 이런 것들, MMF, CDRP 우리 실세금리 그거 CDRP 안 되고, 채권 뭐 증권사 CMA, ELW 안 되거든. 법인보험, 개인보험은 또 주로 다 되는데 법인보험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은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좀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들, 그래서 상호금융, 우리 단위농수협, 그다음에 신협, 새마을금고, 자체 기금으로 똑같이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보장해주고 있다. 과거에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2 몇 년이지? 하여튼 그때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는 한번 일어났었죠.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놀래가지고 자기 돈을 다 뺐던 그 뱅크런이라고 한다 그죠? 하여튼 웃긴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 몰라서 다 뺐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체 기금으로 되는데 물론 예금자 보호 제도 적용 받지 않죠. 모르고 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과세, 이것도 시험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고. 이거는 상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 그 옵션 포인트 같은 거죠. 포인트. 그래서 내가 대상이 자격이 되면 내가 나한테 5천만 포인트가 있는 거라. 5천만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 이자 소득이 없는 거지. 이자 소득세가 없는 거야. 이자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냐?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아니면 이제 장애인, 유공자, 국가유공상의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저축해가지고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0만 원 나왔다. 그럼 그 70만 원 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저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한도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상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세제 비적격 우리 연금, 이제 저축성 보험, 이제 보험 차익이 비과세다. 우리 세제 적격은 이제 우리 세제 적격은 저거 세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세공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이상 그리고 나머지 기타 조건들을 만족하면 비과세다. 비과세. 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거치식입니다. 거치식. 거치식 저축성 보험은 얼마냐? 1억 원대, 1억 원. 계약자 한 명당 나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그러니까 2번, 3번이. 2번이 이제 적립식이고 3번은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연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거치식이라 보세요. 필요 없고 그냥 거치식은 1억 원 이하 저축성 보험 계약이면 되겠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를 나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되겠다. 우리 10년. 기본적으로 이건 10년이거든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다음에 적립식은 2번은 이제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은 마찬가지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월 적립식이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똑같아야 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똑같아야 되고 선납 같은 거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미리 좀 내놓는 거.
그러니까 월 적립이니까 주로 월 적립하라는 거죠. 미리 내놓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다음에 이제 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다. 15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이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비과세가 되겠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신형 연금입니다. 종신형 연금. 자, 죽을 때까지 연금 타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이고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계약이고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계약이나 연금 재원이 소멸하는 형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어야 되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내여야 되고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신형 연금이라면 역시 비과세다라는 겁니다. 다 연금으로 탄다는 거죠. 그 금액 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들 좀 조심해서 잘 숙지해놔야겠다. 이거 의외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ISA는 기본 200만 원. 200만 원. 그죠? 금융소득 200만 원 한도. 근데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세제 혜택. 그다음에 지금 파는 건 아닌데 그냥 책에 있어서 가볍게 소개만 해드리면 이런 거 시험 내면 안 되는데 그죠? 뭐 파는 것도 아닌데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말 그대로예요. 그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비과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가입 한도. 그래서 매매 차익이나 환 차익 다 비과세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혜택이라서 지금도 소개하나 봐요. 2017년까지 팔았거든요. 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우리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